국민의힘 장동혁 대표가 윤석열 전 대통령의 12.3 비상계엄에 대해 사과했습니다. 장 대표는 새롭게 시작하겠다며 당명 개정 추진 의지도 밝혔는데요. 한편 민주당 공천 헌금 파문과 이해운 기획예산처장관 후보자 관련 논란은 연일 계속되고 있습니다. 관련 내용 포함한 정치권 이슈들 박원석 전 국회의원, 김철현 전 국회 정책연구위원 두 분과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일단 3박 4일간의 중국 국빈 방문 일정을 마친 이재명 대통령 조금 전에 귀국을 했습니다. 귀국 전에 프레스센터에 방문을 해서 기자간담회를 열기도 했는데요. 이재명 대통령 신뢰 회복에 중점을 둔 방중이었다라고 말했습니다. 전반적인 평가 들어볼까요? 지금 한중 관계의 정상화의 물꼬를 텄다. 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고요. 지난번에 이제 에이펙 이 정상회의 때 시진핑 주석이 와서 당시 정상회담을 했지만 네. 이번에 이제 국빈 방문을 통해서 그동안에 여러모로 좀 소원하고 삐걱거리던 이제 한중 관계의 전기를 다시 한번 마련했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사실은 윤석열 정부 3년간은 거의 한중 관계가 단절됐던 기간이었고 거슬러 올라가면 문재인 정부 때부터 한중 관계가 좋지 않았습니다. 예. 그걸 감안한다면 사실은 우리로서는 우리의 이제 뭐 경제적 이익, 전략적 이익이라는 측면에서 한중 관계 정상화가 필요했던 거고요. 여전히 중국은 대한민국의 최대 교역국입니다. 미국하고 이제 차이가 많이 줄었다 하더라도 네. 수출 수입 다 그런데요. 뗄래야 뗄 수 없는 사이고 그동안에 한중 관계가 약간 이 비정상적으로 형성이 되면서 오히려 우리가 손해를 본 것들이 저는 많다고 생각해요. 그걸 다시 이제 정상화시키겠다 이런 의지를 한중 양 정상이 다 함께 갖고 있었기 때문에 이번 정상회담이 여러모로 성과 있게 진행이 된 게 아닌가 싶습니다. 예, 그동안 단절됐던 관계가 복원이 됐다라는 긍정적인 평가를 해주셨는데 뭐 긍정적인 면도 있겠고 아쉬운 점도 있으실 것 같은데 어떻게 좀 보고 계세요? 일단 뭐 대체적으로 긍정적인 부분이 많다고 보고요. 예. 방금 의원님께서 얘기하신 것처럼 일단 서로의 어떤 핵심 이익을 존중하기로 했거든요. 네. 그리고 어떤 현안에 대해서도 이제 허심탄회하게 이제 얘기할 수 있는 신뢰관계가 구축됐다. 이게 가장 큰 성과라고 좀 볼 수 있고요. 오늘 아마 기자간담회에서도 대통령께서 밝혔는데 점진적 단계적으로 접근하겠다고 했거든요. 네. 관계 증진을 하겠다. 그렇다면 대통령의 입장은 절대로 서두르지 않겠다. 그리고 첫 술에 배부르지 않다는 부분들을 얘기를 하시는 것 같거든요. 아마 그 중국 입장에서 볼 때는 대만 이슈에 대해서 우리가 하나의 원칙을 고수한다는 얘기를 했기 때문에 중국에 대해서 상당히 큰 선물을 준 게 분명하고 아마 대통령 입장에서 볼 때는 남북 대화가 워낙 단절돼 있기 때문에 아마 남북 정상회담이라든가 이런 여러 가지 부분에 있어서 아마 중재자 역할을 희망하는 것 같은데 중국에서 볼 때는 아무래도 아직 북한과의 관계도 있고 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 좀 조심스러워하는 부분이 있거든요. 네. 아마 대통령은 그런 부분에서도 욕심을 내지 않겠다고 하는 부분이 있는데 다만 저번은 이번 어떤 중국 방문의 최대 성과는 결국 한국과 중국이 가까워지게 되면 북한의 김정은 위원장의 심리적 압박을 받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그렇게 되면 어떤 형태로든지 남북 대화에 응하지 않을 수 없는 그런 상황이 만들어질 수 있다는 생각이 좀 들고요. 아마 이번 4월 달에 되면 미국의 트럼프 대통령이 또 중국을 국빈 방문하거든요. 네. 트럼프 대통령이 지난 11월 달에 경주 에이펙에 왔을 때 김정은 위원장을 만나기 위해서 여러 차례 북한의 핵 보유국도 인정하겠다. 그리고 경제 제재도 풀어주겠다 하는 부분을 했지만 그걸 러브콜을 보냈지만 그때는 단호하게 거절이 됐거든요. 그때 아마 김정은 위원장이 트럼프의 어떤 그런 갑작스러운 제안에 대해서 준비가 되지 않은 상태로 보이는데 네. 아마 이번 4월 달에 중국을 방문하게 되면 트럼프 대통령 입장에서 볼 때는 전격적으로 평양을 방문할 수도 있는 그런 깜짝 놀랄 만한 그런 서프라이즈 어떤 것도 나올 수도 있다고 있는 그런 부분들도 있다고 보이거든요. 네. 그다음 결국은 북한을 둘러싸고 한국과 중국 그리고 미국이 나름대로 어떤 협력 구도가 만들어지고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앞으로 이러한 부분들이 한반도의 비핵화라든가 남북 대화의 어떤 물꼬가 될 수 있을지 이런 것들도 굉장히 중요한 이번에 시험대에 올랐다 이런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네, 말씀하신 이 한반도 평화 문제에 대해서도 질문 드려볼게요. 그러니까 결국엔 중국이 할 수 있는 역할이 무엇일까라는 고민을 해보게 되는데 어떻게 좀 보고 계세요? 그러니까 지금 남북 관계가 워낙에 단절이 네. 돼 있고 어쨌든 이제 중국은 북한과의 동맹 관계에 있기 때문에 단절된 남북 관계를 복원하기 위해서 중간에 중재자 역할 같은 거를 중국이 좀 해줬으면 하는 기대를 우리는 갖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중국 입장에서도 어쨌든 한반도 정세가 안정된 것이 한반도 정세의 불안정성보다는 중국 입장에서 이제 나은 환경이거든요. 그런 면을 감안한다면 당장에 시진핑 주석이 어쨌든 뭐 이재명 대통령이 그런 부탁을 했다고 해서 북한을 상대로 움직일 가능성은 없다 하더라도 네. 어찌됐건 간에 이 정부 임기 동안에 남북관계 정상화의 물꼬가 트인다면
남북관계 개선의 물꼬가 트인다면 다행인 일 아니겠습니까? 근데 그런 데 대해서 이제 중국의 역할을 좀 기대하는 게 아닌가 싶고요. 그러니까 중국으로서도 북한의 지금 여러 가지 그런 어떤 이 내부적인 그런 판단이나 또 이를테면 이제 완전한 단절, 두 개의 한국을 두 개의 코리아를 선언했지 않습니까? 그에 대해서 이제 여러 평가가 있을 텐데 어쨌든 큰 틀에서 이 북한의 비핵화 내지는 이제 한반도 정세 안정에 대해서는 뭐 중국도 같은 방향을 같이 하고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그런 면에서 이 한중 관계가 계속 이제 발전해 나가고 그리고 이 정상화 속도가 빨라지면 어쨌든 중국을 지렛대로 남북 관계의 개선을 도모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우리에게 조금은 더 열리지 않을까 그런 기대를 해봅니다. 앞으로의 북한과의 대화 여건이 좀 만들어질 것인지 또 미국 또 일본과의 관계 어떻게 이어질지도 지켜보겠습니다. 다음 주제 넘어가 보겠습니다. 자, 오늘 오전입니다.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가 윤석열 전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에 대해서 책임을 통감한다며 공식 사과를 했습니다. 관련 영상 보고 오겠습니다. (2024년 12월 3일) 선포된 비상계엄은 상황에 맞지 않는 잘못된 수단이었습니다. 국정 운영의 한 축이었던 여당으로서 그 역할을 다하지 못한 책임이 큽니다. 그 책임을 무겁게 통감하고 이 점 국민 여러분께 깊이 사과드립니다. 네, 국민의힘 대표가 된 지 4개월여 만에 비상계엄에 대한 사과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사실 그전에도 사과의 요구가 계속 있었고 기회들이 있었습니다만 지금 이제 사과를 했단 말이죠. 어떻게 좀 보셨습니까? 일단 너무 늦은 사과 아닌가요? 그러니까 사과라는 것도 적기에 해야 그게 이제 의미가 있는 건데 예. 당내에서 그동안에 어쨌든 계엄이나 내란과 단절하고 또 윤어게인 세력과 같은 그런 세력과 단절해야 된다는 목소리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장동혁 대표가 어떻게 보면은 거의 마지막 순간까지 몰려서 당내 압박에 떠밀리다시피 해서 사과하는 듯한 모양새가 된 게 아닌가 싶습니다. 예. 그런데 이제 오늘 사과 내용을 보더라도 계엄에 대해서는 이게 이제 적합하지 않은 수단이었다 이렇게 사과를 했지만 사실은 국민의힘이라는 정당이 잘못한 건 계엄은 국민의힘이 한 게 아닙니다. 국민의힘도 사전에 알 수도 없었고요. 네. 그러나 계엄 이후에 잘못한 게 많습니다. 윤 전 대통령 탄핵에 반대했고 또 윤 전 대통령이나 계엄을 엄호하고 지지하는 세력들의 목소리를 당 안에서 제어하지 못했고 오히려 장동혁 대표는 그런 세력들하고 어떻게 보면 손을 잡아서 당대표직에 오른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그런 데 대해서 사과를 했어야 되는데 탄핵에 대해서 오늘 이런 방구 언급도 없었고요. 그리고 윤 어게인과의 단절에 대해서도 아무런 언급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당내에서조차도 이거 하나만한 사과를 한 거 아니냐 이런 비판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는 것 같고 네. 다른 한편으로 이 계엄에 대해서 사과는 했지만 지금 이제 당내 갈등 특히 이제 한동훈 전 대표 당계 집합 문제 등등을 둘러싼 예. 이게 어떻게 보면 당의 혁신을 위한 통합의 걸림돌이 되는 그런 움직임인데 장동혁 대표가 오늘 그에 대해서 특별한 언급을 안 했습니다만 네. 특별한 언급을 안 했다는 게 이 당계 집합 문제를 이유로 한동훈 전 대표와 또 이른바 친한계에 대한 징계 이거는 계속 추진하고자 하는 거 아니냐 이런 관측이 있어요. 그러면 계엄에 대해서 어쨌든 사과하고 변화하고 혁신하겠다는 그런 장동혁 대표의 선언하고 충돌하는 거 아니냐 이런 관측이 있거든요. 네. 결국 오늘 사과를 통해서 본인이 어쨌든 변화하겠다는 것에 최소 요건은 충족했는지 모르겠지만 네. 저게 진정성 있는 사과로 또 국민들이 국민의힘이라는 정당을 보는 지금까지 좀 냉랭한 그런 시각을 바꿀 수 있는 정도의 그런 사과로는 불충분하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이제 말로 하는 사과보다 더 중요한 게 실천인데 그러면 그동안의 공공연히 어쨌든 계엄은 정당하고
그리고 윤석열 대통령 석방하라 이런 요구를 했던 사람들이 당 내부에 있잖아요. 네. 그리고 그런 요구를 했던 그런 주장을 했던 대표적인 인사 중에 한 분이 고성국 씨인데 그분은 또 입당을 했어요. 예. 과연 이런 분들을 어떻게 할 거냐. 그리고 지금 이제 당무감사위원장을 하는 이호선 그 위원장도 비슷한 주장을 하는 분이에요. 이런 분들을 그런 당직에 계속 기용하는 게 맞느냐. 이런 문제 제기가 잇따라 나올 것 같거든요. 그래서 말로 하는 사과에 국한되지 그치지 않고 뭔가 행동을 통한 변화를 보여야 되는데 과연 거기까지 갈 수 있을지 아직은 좀 회의적이지 않은가 싶습니다. 그러니까 결국 WDC한 늦은 사과였고 진정성이 느껴지지 않았고 결국은 행동으로 보여져야 한다라는 과제까지도 말씀해 주셨어요. 일단 이 말씀에 대체적으로 공감하고요. 네. 다만 국민의힘 내부에서는 아직도 비상계엄이나 탄핵에 대한 다양한 목소리가 있는 게 사실이거든요. 예. 아마 여당 대표로서 그런 걸 다 담아내야 되는데 그런 산적한 과제를 어떻게 해결할까가 한 그 부분에 있어서 굉장히 그동안 보면 신중한 행보를 보였던 게 사실이거든요. 장동혁 대표가 뭐 헌정사 채움으로 그 24시간 필보를 할 때 보면 본인이 어떤 비상계엄에 대한 유연적이다, 불법적이다는 부분을 인정을 했거든요. 네. 그리고 헌법재판소의 탄핵 결정에 대해서도 그 부분을 존중한다고 했는데 다만 계엄에 대한 사과나 이런 탄핵에 대한 사과에 대해서는 굉장히 좀 주저하는 모습을 보였거든요. 굉장히 신중한 모습을 보이는 게 보면 그건 윤석열 전 대통령이 국민의힘 1호 당원이었는데 어쨌든 탄핵을 당하고 지금 내란 재판 중이거든요. 그 과정에서 야당의 대표가 국민의힘 대표가 사과를 한다는 것이 혹시나 내란 재판에 어떤 나쁜 영향을 끼치지는 않을까 하는 그런 부분들이 있었거든요. 그런 네. 부분들을 굉장히 좀 주저하는 것 같았는데 오늘 전격적으로 어쨌든 이제 야당의 대표로서 국민의힘 대표로 처음 이제 공식적으로 사과했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일단 좀 의미 있는 성과라고 보고요. 다만 두 가지가 빠진 이모 쇄신안이거든요. 오늘 쇄신안이. 첫 번째는 보면 이 내용이 보면 재창당 수준의 어떤 쇄신안이 나왔어야 되거든요. 네. 왜냐하면 지금 우리가 국민이 벌써 두 번째 보수의 대통령이 탄핵되는 사태였기 때문에 사실 재창당 수준의 어떤 쇄신안이 나와야 되는데 당명을 개정하겠다. 어떤 청년 중심의 정당을 꾸리겠다. 또는 이런 것들은 사실은 굉장히 좀 원론적이고 일반적이기 때문에 이런 정도의 수준을 가지고 과연 국민 눈높이에 맞출 수 있을 것인가. 예를 들어 지금 같은 경우에 어떤 국민의힘에 쇄신하려면 국민의힘의 어떤 쇄신 TF를 외부 인사들을 좀 만들어서 정말 재창당 수준의 뼈를 깎는 그런 것들이 좀 나와줬어야 되거든요. 근데 거기에 대해서는 국민의 눈높이에 전혀 맞지지 않는 국민 눈높이에 맞출 수 없는 그런 쇄신안이 나온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고 두 번째는 오늘 쇄신안을 발표한다고 하니까 결국 윤석열 전 대통령과의 어떤 정치적 관계는 어떻게 되는 것이냐. 네. 이런 부분들이 가장 중요했던 부분이거든요. 아예 언급이 안 됐더라고요. 그러니까 윤석열 전 대통령과의 관계를 절연할 것인가 또는 윤석열 전 대통령과의 어떤 결별이라고 하는 그 부분이 반드시 포함됐어야 되는데 그것이 빠져버렸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보면 민주당에서는 강선우 의원에 대해서 공천 헌금 문제가 벌어지고 강선우 의원이 탈당을 했지만 추가적으로 강제적으로 제명을 했거든요. 그렇다면 국민의힘도 마찬가지로 윤석열 전 대통령이 탈당을 했지만 만약에 윤리위원회를 열어서 이제 윤리위원회 구성이 됐기 때문에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어떤 강제 제명이라든가 이런 추가적인 상징적인 조치가 좀 이루어져야 네. 윤석열 전 대통령과의 절연이 이루어지는 거 결별이 되는 건데 그런 부분들이 빠졌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앞으로 어떻게 이제 추가적으로 내놓을 건가 하는 이런 부분들이 필요해 보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오늘 아마 그 장동혁 대표가 오늘 쇄신을 발표를 했는데 결국 네. 협공을 당하게 됐거든요. 기업에 대해서 사과한 부분에 있어서는 전환길 유튜브를 비롯한 어떤 뭐 우리 윤석열 세력에서 또 이제 올라다 반발이 치웠죠. 나오고 예. 또 어떻게 보면 윤석열 전 대통령이 절연을 하지 않았다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또 당내에 어떤 친한계를 중심으로 한 어떤 중도의 목소리에서는 또 그런 부분들도 비판을 받고 있기 때문에 거꾸로 쇄신안을 발표했지만 장동혁 대표의 리더십이 조금 흔들리게 되는 그런 협공을 당하는 그런 상황이 됐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아마 장동혁 대표 오늘 나름대로 뭐 의미 있는 첫 공식 사과에 대한 부분들은 굉장히 존중을 하지만 앞으로 풀어나가야 나가야 어떤 과제가 굉장히 좀 산적한 그런 쇄신한 발표가 아니었나 뭐 저는 그렇게 평가를 합니다. 네, 결국 과제가 굉장히 많은 이 사과였다라는 두 분의 공감된 말씀을 들을 수 있었는데 뭐 자유민주주의 가치에 동의하고 이재명 정권 독재를 막아내는데 뜻을 같이 한다면 남을 열고 누구와도 힘을 모을 수 있다. 사실 이 시점도 그렇고 윤리위에서 불거진 문제도 그렇고 또 말씀하신 고성국 씨의 입당도 그렇고 풀어가야 될 과제 만만치 않을 것 같은데 어떻게 바라보세요? 그러니까 이제 당장은 저 사과에 대해서 네. 당내에 엇갈린 반응들이 있는데 과연 장동혁 대표를 중심으로 이번 이제 오늘 그 기자회견이라는 계기를 통해서 네. 당이 뭔가 이게 단합하고 그리고 이제 쇄신과 변화 이런 움직임을 보일 건가입니다. 오늘 제가 좀 눈여겨본 입장들은 네. 오세훈 시장이 어쨌든 이
윤석열 전 대통령이 일으켰던 계엄과의 단절 이걸 연초부터 요구를 했는데 오세훈 시장은 환영 입장을 내더라고요. 네. 박형주 시장도 비슷한 입장을 냈고 근데 한동훈 전 대표는 의미를 평가하긴 했습니다만 실천이 중요하다 앞으로 지켜보겠다 이런 입장인 것 같고요. 당내 또 수장파 모임에서는 굉장히 비판적인 입장을 냈습니다. 그러니까 장동혁 대표가 사과는 했고 당내 반응이 다행이다라고는 생각을 하지만 그렇다고 장동혁 대표한테 힘을 전폭적으로 실어주는 분위기는 아니에요. 네. 게다가 이제 아직 화약고가 하나 더 남아 있는 거 아닙니까? 한동훈 전 대표에 대한 징계를 어떻게 할 거냐. 네. 이게 윤리위원장 우리가 잠시 후에 얘기를 나누겠지만 선임이 됐는데 그분의 행적을 보면 뭐 김건희 씨를 옹호하는 그런 글을 작성했다. 혹은 김건희 씨 팬클럽의 구성원이었다. 뭐 여러 가지 문제 제기들이 있어요. 근데 이제 그런 분을 윤리위원장으로 앉혀서 징계를 강행한다면 그게 이제 당 내부에 또 다른 갈등과 분열 요인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높고 장동혁 대표가 오늘 했던 사과가 이게 진정성이 있는 사과 아니야. 정말 변하겠다는 생각을 하는 거냐. 이런 비판이 나올 가능성이 저는 있다고 보고요. 그리고 이제 야당이기 때문에 결국 여당과의 어떤 그 협상을 통해서 네. 야당으로서 한편으로는 견제도 하지만 또 한편으로는 야당으로서 역할을 해야 되는데 지금 여야 간에 의미 있는 대화나 협상이 전혀 진행이 안 되고 사실은 의미 있는 대화와 협상의 파트너로 장동혁 대표를 여기지 않는 분위기가 역력해요. 오늘 뭐 여당의 반응에서도 그게 느껴지고 네. 근데 그 점을 또 어떻게 풀 거냐라는 것도 장동혁 대표로서는 과제가 아닌가 싶고 지금 여론조사나 여러 가지 이제 국민들이 국민의힘을 바라보는 시선이 이제 냉랭합니다. 그래서 이런 그 여론조사를 통해서 보여지는 가시적인 지표가 바뀌지 않는다면 지방선거 전망이 매우 불투명하잖아요. 그러면 장 대표의 리더십으로 지방선거를 치를 수 있겠냐 이런 네. 문제 제기가 완전히 해소되지 않을 거라고 봅니다. 결국 보여줘야 됩니다. 보여주지 않고 나는 사과했으니까 어쨌든 내 할 일을 다 했다라고 일종의 이제 그냥 명분용 그런 그 액션에 그친다면 저는 국민의힘 내부의 위기감은 줄어들지 않을 거라고 봅니다. 예, 결국엔 뭐 사과 이후에 대한 행동에 대한 질문을 더 드릴 수밖에 없는데 말씀하셨지만 이제 윤리위 문제도 있고요. 또 앞으로 지방선거가 남아있기 때문에 당의 방향성을 어떻게 가져갈 것인가 예측해 볼 수 있을까요? 오늘 그 기자간담회를 보니까 두 가지를 할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네. 장동혁 대표는 지금 투 트랙을 하려고 하는 것 같아 보니까 그러니까 비상계엄이나 탄핵에 대해서는 국민께 사과하고 외연화 확장을 하는 기회를 삼겠다는 거고요. 네. 당내 문제에 있어서는 결국은 어떤 탄핵 찬성이라든가 여러 가지 내부 부분에 있어서는 그동안 보면 걸림돌이라는 표현을 써왔거든요. 그 내부의 적이라는 표현을 써왔고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적어도 윤리위원회를 통해서 구체적인 어떤 징계를 내리겠다는 걸로 보이는 거거든요. 어떻게 보면 지금 당내에 보면 비상계엄이나 탄핵 관련해서 다양한 목소리가 있겠지만 네. 지금 그 장동혁 어떤 대표를 중심으로 한 당권파와 그리고 한동훈 전 대표를 비롯한 어떤 친한계 사이에는 어떤 정치적 화해를 넘어서 지금 굉장히 좀 심각한 어떤 인간적인 어떤 갈등까지 만들어지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제가 그런 얘기를 하는데 밸런스 게임을 하더라도 예를 들어 장동혁 정청래 또는 한동훈 정청래를 하더라도 의외로 정청래 대표를 더 선택하는 사람이 많았다는 게 지금 이런 상황이거든요. 그러다 네. 보니까 아마 이 정도가 되면 지금 도저히 하야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아마 윤리위원회가 이제 구성이 됐고 그 윤리위원회 구성 과정에서 여러 가지 불협화음이 나왔는데 아마 윤리위원회에서 앞으로 어떤 형태로 어떤 한동훈 전 대표와 관련된 당원 게시판 문제를 풀어나갈 것인지 또는 벌써 이 당무감사위원회에서 2년 정도 당원권 정지를 요구한 친한계 어떤 대표적인 스피커인 김정혁 전 최고위원에 대해서도 윤리위원회에서 어떤 결정을 이끌어내고 또 그러한 부분들을 장동혁 대표를 비롯한 그 최고위원회에서 어떤 결정을 내릴 것인가 하는 것들이 네. 저는 앞으로 어떤 당내 화합이라든가 위원 확장에서 굉장히 중요한 요인이 될 것이다. 다만 저는 아마 장동혁 대표의 투 트랙이 보면 위원 확장을 위해서 가장 중요한 것은 당내 통합이거든요. 네. 그런데 당내에서 계속적으로 집안 싸움이 나는 당내 분열이 되는 상태에서 과연 제대로 된 위원 확장이 이루어질 것인가 하는 이런 부분에 있어서 의구심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있어서도 장동혁 대표 앞으로 그 투 트랙 전략을 어떤 식으로 만들어 나갈지에 대해서는 조금 지켜봐야 된다 이런 말씀 좀 드립니다. 예, 이 장동혁 대표의 사과와 관련해서 민주당에서도 반응이 있었습니다. 듣고 오겠습니다. 진심의 사과라고 받아들이고 국민의힘이 그렇게 행동할 것이라고 예상하시는 국민이 있을까라고 하는 점에 대해서는 다소 회의적입니다.
예, 장동혁 대표의 사과에 대해서 회의적인 반응이 나왔는데 민주당에서는 사과만으로 끝날 일이 아니다라고 했습니다만 저희가 잠시 주제를 바꿔서 일단 공천원금 의혹과 관련해서 국민의힘과 민주당 사이에서 엇갈린 의견들이 계속 나오고 있고 오늘 이 특검법을 발의했단 말이죠. 이 부분 어떻게 전개될까? 결국에는 경찰의 수사를 지켜봐야 되느냐 아니면 특검으로 더 강하게 나가야 되느냐 둘 중에 하나인 거잖아요. 어떻게 보세요? 근데 이제 민주당이 당장에 특검을 수용할 가능성은 없어 보입니다. 네. 당분간 경찰 수사를 지켜보겠다라는 입장인 것 같고요. 이제 관건은 여론인 것 같습니다. 지금 경찰이 수사를 하고 있습니다만 수사 속도가 그다지 빠르다고 보기는 어려울 것 같고요. 그리고 문제 인물인 그 김경 시의원 같은 경우에 네. 출국을 했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왜 경찰이 이런 거에 대해서 미리 대응을 못했냐 이런 비판도 나오고 김병기 의원에 대해서는 지금 전직 보좌관들이 제보자들인데 이분들이 작년에 이제 탄원서도 동작경찰서에 제출을 했는데 수사가 전혀 이루어지지 않았다. 그래서 경찰 수사를 이제 불신하는 시선이 있는 것만은 분명하고 또 이게 어쨌든 여당의 원내대표를 지낸 사람까지 연루돼 있는 문제이기 때문에 과연 경찰이 공정하고 객관적으로 수사를 할 수 있겠냐 이런 이제 걱정도 있어요. 그래서 특검 얘기가 나오는데 여당 입장에서는 불리한 이슈를 특검을 수용하려고 하겠습니까? 그러나 네. 여론의 압박이 거세지면은 그때 가서는 여당도 불가피하게 수용할 가능성이 있는데 근데 문제는 민주당이 곤혹스러운 대목이 강선우 의원은 본인이 탈당했습니다만 이제 제명함으로써 사실상 손절을 하고 네. 정리를 했습니다만 김병기 전 원내대표는 아예 선언을 했어요. 제명을 당했으면 당했지 내 발로는 안 나가겠다. 이 두 가지로 해석이 되는데 어쨌든 강선우 의원처럼 저렇게 탈당하게 되면 본인이 회생할 길이 막힌다. 그러면 완전히 이제 당에서 그야말로 지워지는 그런 상황이 되기 때문에 그렇게는 본인이 선택하지 않겠다 이런 자기 나름의 정무적 판단이 있는 것 같고 다른 한편으로는 해볼 테면 해봐라 라고 오히려 김병기 의원이 네. 당을 좀 거꾸로 압박을 하고 있는 거 아니냐. 왜냐하면 본인이 갖고 있는 정보가 많기 때문에 지난 총선의 공천을 사실상 이재명 대표를 대리해서 주도했고 그리고 당시에 이제 공직 후보 심사위원장을 본인이 했기 때문에 네. 공천을 받았던 사람 혹은 공천에 탈락한 사람들과 관련된 여러 가지 이제 평가나 정보들을 갖고 있어서 함부로 당에서도 김병기 의원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할 수 없는 그런 분위기가 있는 것 같아요. 근데 계속 김병기 의원이 저렇게 버티면 지금 민심은 별로 좋지 않거든요. 그리고 민주당이 그동안의 시스템 공천의 투명성 이런 걸 자부해왔던 정당인데 네. 거기서 저렇게 구시대적이고 구태의연한 이른바 돈 공천이 있었다는 사실이 좀 충격적이까지 해요. 네. 그런데 어쨌든 당시에 공관위 간사 사실상 공천을 좌우했던 분이 그걸 알고도 덮었다 이런 의혹이 있지 않습니까? 근데 본인이 좀 이제 당을 생각해서 스스로 거취를 좀 정리하고 한 발 물러서서 결백을 증명한 다음에 다시 돌아오든가 이게 이제 과거의 관행처럼 이런 일이 일어났을 때 이제 보인 태도들이었는데 그와 전혀 다른 태도를 보이고 있어서 민주당이 겉으로 내색은 못하지만 굉장히 좀 당혹스러워하는 기색이 역력한 것 같고요. 이제 야당으로서는 이제 공세를 취할 수 있는 그런 이제 정치적 호재이기도 한데 다른 한편으로 생각해 보면은 야당 내는 이런 문제가 없겠냐. 그리고 김병기 의원이 야당 의원을 찾아가지고 경찰 출신의 실세 당시 윤석열 정권 네. 하에서 어쨌든 동작경찰서의 수사나 이런 거를 좀 청탁했다 이런 의혹까지 나와 있잖아요. 그래서 국민의힘도 공세를 취하기는 취하는데 만약 이제 여당에서 야당 내부에 있는 문제나 이런 것들을 들고서 역공을 취해오면은 마찬가지로 곤혹스러운 측면이 있어서 그런지 제가 보기에는 조금 주춤주춤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수위 조절을 좀 한다는 느낌을 받아서 야당이 지금 법안은 냈습니다만 야당의 의도대로 특검이 그렇게 이른 시일 내에 관철될 것 같지는 않습니다. 예, 야당도 공세를 펼쳐야 되는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주춤주춤하는 모습이다라고 하셨는데요. 앞으로 어떻게 전개가 될까요? 그렇게 볼 수 없고요. 지금 저는 민주당에서 일단 수사 결과를 좀 지켜보자, 경찰의 수사 결과를 지켜보자 하는 거는 저는 올바른 정부적 판단 아닌 걸로 보이거든요. 네. 왜냐하면 지금 보면 어쨌든 방금 얘기하신 것처럼 김병기 원내대표가 직전 여당의 원내대표였고 삼선 국회의원이거든요.
또 강선호 의원 같은 경우에도 보면 초대 여성가족부 후보자였거든요. 낙마긴 했지만. 그렇기 때문에 아마 저는 이런 권력형 비리가 생기게 되면 이재명 정부의 검찰이라고 또는 이재명 정부의 경찰이라고 제대로 또는 공정한 수사를 할 수 있을까 하는 이런 부분들은 당연히 퀘스천 마크가 일어날 수밖에 없거든요. 또한 지금 보면 이재명 정부에 들어서 아직까지도 경찰청장이 공석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아마 전체적으로 경찰의 수사 자체를 신뢰할 수 있는 상황은 아니다는 좀 생각이 들고, 두 번째는 저는 지금 앞으로 수사를 받아야 되는 김병기 원내대표나 또는 강선호 의원이나 또는 뭐 통일교에서 금품 수수를 받았다고 하는 전재수 전 해양수산부 장관이나 마찬가지인데 네. 이런 분들이 수사 결과를 받을 때 만약에 전재수 전 장관처럼 정말 본인이 너무 억울하다, 나는 혐의가 없다고 할 때 정말 수사 결과에서 저는 무혐의가 나올 수도 있다고 보이거든요. 그렇다면 만약 경찰에서 수사를 했는데 무혐의가 나오면 그 부분이 과연 국민들이 그것을 수용하고 받아들일 건가 하는 문제도 생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지금 이분들이 받고 있는 혐의를 오히려 깔끔하게 정리하는 길은 경찰에 맡기는 게 아니라 오히려 객관적이고 중립적인 특검을 맡기게 된다면 예. 정권 차원에서도 굉장히 공정한 수사를 했다는 부분이 되고 또 당사자들도 정확하게 소명할 수 있는 기회가 만들어질 거로 보이는 거거든요. 그런데 이렇게 수사기관에 맡기게 되면, 경찰에 수사를 맡기게 되면 아무래도 경찰의 수사 결과에 대해서는 어떤 결과가 나오든지 간에 네. 그 부분을 아마 국민들의 의혹을 풀기에는 저는 충분하지 않을 걸로 보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아마 국민의힘에서 나름대로 일단 특검법을 발의를 했는데 민주당에서도 이 부분을 조금 전향적으로 받아주는 것이 오히려 나을 수 있다. 지금 저는 아마 국민의힘에서 발의를 하더라도 민주당에서 볼 때는 그냥 경찰의 수사 결과를 지켜보고 난 이후에 하자는 건데, 그 경찰의 수사 결과 어떤 형태로 나오든지 간에 네. 전 특검에 대한 여론이 계속적으로 커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그런 말씀을 좀 드립니다. 네, 알겠습니다. 특검에 대한 여론이 이어질 것이다. 경찰의 수사가 얼마나 공정하고 속도감 있게 진행되는지 계속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분 말씀 오늘 여기까지 들어보죠. 지금까지 박원석 전 국회의원, 김철현 전 국회 정책연구위원 두 분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